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가족은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의 편으로 남을 것이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말이 완전하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그리고 모든 핏줄이 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내어줄 만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 된 여자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고 남자친구가 있지도 않아요. 제 직업상 연애를 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제 직업을 이야기 드리면 저는 이제 막 인턴 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엘리트 과정을 거쳤거나 혹은 꽤 부유한 집에서 자라 공부에만 매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얀 가운을 입고 의사로서 사람들을 대하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유하고 단란한 가족 구성원 속에서 성장하진 못했어요. 저에게 가족은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몸을 다 바쳐 고생을 하셨던 엄마뿐이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살았고 엄마만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제 가족은 오직 엄마 한 사람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엄마와 저,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하거나 여유가 있는 삶을 살진 못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제가 지낼 공간은 아주 외곽에 위치하긴 했지만 나름 서울이었던 강북에서 아주 작은 1.5룸 정도의 빌라에서 단란하게 지내왔던 기억이 있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엄마와 단둘이 지내기에는 그렇게 좁거나 부족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한없이 가난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쌀이 수북하게 담겨있는 날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모녀였어요. 지연아, 오늘은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네. 다 먹고 부족하면 밥 말아 먹어. 라면? 나 라면 엄청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 라면 먹고 엄마도 같이 밥 말아 먹자. 이제 막 크는 우리 지연이한테 엄마가 고기도 제대로 못 사주고 엄마가 미안해. 이달 말에 월급 받으면 고기 사줄게. 에이, 나 고기 꼭 안 먹어도 돼. 나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서 좋은데.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라면 못 먹게 해서 오히려 내가 부럽대.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고맙네. 착하게 커줘서 고마워, 우리 딸. 나는 엄마랑 먹으면 다 맛있고 다 좋아. 얼른 먹자, 엄마. 저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거나 가난하고 부족했던 우리 삶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랬던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유난히 몸이 약하고 늘 아팠던 엄마 때문이기도 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 저를 키워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선천적으로 약하신 건강에도 불구하고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늘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르셨고 창백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엄마는 참 약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를 보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린 마음에 엄마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늘 씩씩한 표정을 지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엄마는 지연이 두고 절대 아프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씩씩하게 건강한데 왜 자꾸 엄마 걱정을 해? 엄마는 지연이 두고 절대 어디 안 가. 걱정 마.
그래도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힘들면 집에서 하루 쉬면 안 돼? 내가 밥 좀 덜 먹을게. 라면 먹어도 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 엄청 강해.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하지만 엄마의 말과 달리 엄마는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제 막연한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던 때 엄마가 오랜만에 일을 쉬셨고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엄마가 집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날아갈 듯 기뻤고 신나는 마음으로 시내로 나섰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쉬는 날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엄마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냥 좋았던 저는 엄마 건강 상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외식을 나섰죠. 하지만 막상 외식을 하는 내내 엄마는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무리하게 체력을 소진하신 나머지 갑작스럽게 길에서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당시 그런 엄마를 지키기에는 너무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쓰러진 엄마를 붙잡고 울면서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뿐이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경을 하듯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고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당시 어렸던 저는 119가 뭔지도 몰랐고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이대로 엄마를 잃는구나 싶은 생각에 목을 놓아 우는 그 순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틈으로 누군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뛰어나왔고 엄마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여기 119 좀 빠르게 불러주세요. 빨리요. 얘 꼬마야, 엄마니? 엄마 평소에도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셨니? 네, 늘 창백하셨고 잘 드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셔서 나온 건데 우리 엄마 구해주세요. 그렇구나. 너무 놀라지 마. 아저씨는 의사고 엄마 상태 지금 아저씨가 다 확인했어. 119 불렀으니까 곧 구급대원 분들이 오실 거야. 오시면 바로 병원으로 갈 거고 그럼 엄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네가 엄마 지켜야지. 알았지? 네, 엄마 괜찮은 거죠? 제가 지킬 거예요, 우리 엄마. 그래, 씩씩하네. 의사라고 소개를 하는 그 남자의 확신에 찬 표정과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안도를 했고 곧 119 구급차가 도착 후 구급대원에게 엄마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지시를 했고 고맙게도 병원까지 함께 동행을 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꿈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그 남자처럼 사람의 목숨을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었죠. 또 아프고 연약한 엄마를 두고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능한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학창 시절을 지냈고 엄마는 여전히 연약한 몸으로 일을 해내시면서도 엄마라는 강한 책임감으로 저를 지키고 희생하시며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성적 관리를 해야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더라고요. 보통 학기 중에는 봉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한 복지관이었어요. 그곳에는 갈 곳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이었는데 저는 살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제 책임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 한 분을 돕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는 제가 도움을 드리는 내내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봉사를 끝내고 돌아서려고 하는 제 팔을 잡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닮았어. 닮아도 너무 닮았단 말이야. 너 혹시 김선영이 네 엄마니? 저희 엄마를 아세요? 저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구나. 하긴 이렇게 닮아도 똑같을 수가 없지. 네 엄마랑 아주 예전에 좀 알았었지. 그런데 네 엄마는 나를 좋아하진 않을 거다.
참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정말 닮았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함에 저는 한 번도 물었지만 할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신 후 말을 멈추시고 저를 놓으며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순간 우리 엄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긴 하지만 할머니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어색하기도 했고 그리 좋은 느낌의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그 후 직원 휴게실에서 친구와 쉬던 중 사회복지사 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제 엄마를 알고 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할머니 아직도 본인이 그 집 사람인 줄 아시는 것 같아. 왜 옛날에는 아주 부잣집 안 사람으로 지냈다고 하더라. 인생은 진짜 끝까지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버림받고 여기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인생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다 천류는 아닌가 봐. 그 말이 쉬고 있는 제 귀에 정확하게 들렸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좀 더 찜찜한 기분이 들면서 엄마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일부러 엄마에게 꺼내진 않았어요. 엄마는 사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즐겁고 밝은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그런 모든 우연과 사실들은 전혀 가볍게 여길 만한 일들은 아니었고 결국 제가 살면서 겪게 될 아주 놀랍고도 황당한 일들과 연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당시에는 꽤 기억에 남는 일이었지만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던 나는 모든 사실을 다 까맣게 잊은 채 공부에 매진했고 그렇게 의대 진학과 동시에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의사로서 레지던트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왔고 이제부터 제대로 실습도 하고 실무를 익혀 훌륭한 의사로 우뚝 서고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생각에 마냥 행복하고 기뻤어요. 의사를 목표로 공부했던 저는 다행히 직업이 저에게 천직일 정도로 잘 맞았고 저는 그렇게 레지던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학을 한 대학교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면접을 봐야 했죠. 물론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에 인사 겸 대학병원의 병원장님과의 면접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자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동기들이 모두 다 함께 참석을 하는 자리였고 그 모든 동기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병원장님이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까지 알리는 없는 건 당연했어요. 의사로서 가장 바쁘고 쪽잠도 잘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참석을 한 면접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무리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빠르게 인사를 하고 살짝 졸기도 하면서 휴식을 좀 취하려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어요. 지금보다 더 바빠질 상황을 미리 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전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는 아주 원초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원래도 누군가의 눈에 띄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 앉아서 경청을 하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론 딴 생각을 하며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저는 그리 눈에 띄지도 않고 많은 무리 속에서 관심을 받는 일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엄청 크게 불렀고 저는 멍을 때리던 중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네? 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대답을 했어요. 누가 저를 불렀는지도 모른 채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났고 덕분에 저는 모든 눈길을 한 번에 받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병원장님이었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멀뚱히 서 있는 저를 정말 뚫어지도록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조금은 민망한 마음에 어색하게 눈을 몇 차례 마주치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병원장님은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이름이 김지연 선생? 그래, 김 선생. 제가 갑자기 불러서 놀랬나 보군요. 그런데 김 선생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낯이 좀 익은데.
제가 좀 흔하게 생긴 얼굴이기는 합니다. 저는 병 원장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아, 그런가? 그렇겠지. 참 묘하군.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딸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쳐다봤나 보네. 실례했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저 이제 앉을까요? 그래. 일어난 김에 얼굴도 보고 이름도 알았으니 앞으로 잘해주게. 내가 꼭 김 선생 기억할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 원장님과의 짧은 대화를 끝으로 저는 민망한 듯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지만 병 원장님의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는 뭐야, 지금 흔하게 생겼다고 대놓고 말한 거야,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 깊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상황을 모면하고 그 일은 그렇게 까맣게 잊게 되었어요. 사실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 자체는 할 시간도 없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잠을 자서 피곤을 해소하는 게 더 급선무이기도 했고요. 제 병원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모든 제 생활은 병원에 맞춰지게 되었고 밥을 먹는 것도 그리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거든요. 분명히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란 걸 알면서도 시작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각오를 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바빴어요. 오죽하면 엄마 얼굴을 언제 봤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제 침대에 누워서 편히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출근을 하면 3주 정도는 기본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빠지는 상황이 오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제가 걱정스러웠던 엄마는 직접 저를 챙겨주시러 병원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동안 갈아입지도 못한 속옷과 옷, 그리고 밥을 챙겨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까지 힘들게 싸서 병원으로 직접 모시게 된 것이죠. 너무 바빠서 엄마를 보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고 통화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엄마가 온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들뜨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잡고 함께 식사라도 하면 좋았겠지만 너무 바쁜 상황에 엄마는 잠깐 옷과 도시락만 전달해 주겠다며 병원 로비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셨고 엄마를 보기 위해 짬을 내 신나는 마음으로 카페로 달려나갔어요. 진짜 딱 한 달 만에 엄마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뭔가 서러움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바쁜 나를 보러 오신 상황인데도 이것저것 챙겨서 오신 엄마를 보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역시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먹을 도시락을 싸오신 것도 아니고 동기들이랑 같이 따뜻한 밥을 먹으라며 도시락을 엄청 많이 싸오셨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짧은 시간 근황 이야기를 하며 커피 한 잔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엄마에게 지금 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토로하는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그런 내가 아이 같은지 모두 다 들어주시면서 인자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표정과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싹 다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병원장님이 로비를 지나가셨고 저는 엄마와 이야기를 하던 중 병원장님을 발견하고 병원장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개를 했어요. 엄마, 저기 가는 저 가운 입은 사람 있지? 저분이 병원장님이셔. 나 처음 면접 보던 날 내 이름 불러서 내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었잖아. 저 사람이 병원장님이야? 저 사람이 네 이름을 불렀다고? 저 사람이 너 봤니? 그때 눈에 띄기 싫어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김지연 선생?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 놀래서 벌떡 일어섰잖아. 그래서 얼굴 봤지. 내 얼굴 기억하시겠다고도 했어.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했다고? 뭐라고 딴 말은 없었니? 딱히. 맞다. 나보더니 낯이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 엄마 아는 사람이야? 아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를 알 리가 없지. 그치? 무슨 소리야.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아니. 엄만 모르지. 얘는 가끔 보면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더라. 피곤하면 좀 자고 그래.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실없는 소리를 잘하네.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냥 하는 말인데. 엄마가 무슨 화를 냈다고 그래? 아우, 얘 시간 너무 많이 빼앗았다. 이럴 시간 있으면 얼른 들어가서 밥 먹어. 엄마도 이제 갈게. 그리고 혹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내가 여기서 쓸데없는 이야기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나 그럼 들어갈게. 엄마 시간 나면 전화할게. 밥 잘 챙겨 먹고. 병원장님 이야기를 하자마자 엄마는 평소 엄마답지 않도록 약간 과한 말투와 화를 내면서 대화를 마무리하셨어요. 정신이 없는 틈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 후로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통에 저는 엄마와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병원장님 이야기를 엄마와 할 이유도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와 저, 그리고 병원장님의 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는 계기가 하나 발생했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지 알게 되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엮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병원장님실까지 갈 일이 없는 레지던트였을 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교수님의 심부름을 받게 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병원장님실로 방문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병원장님실로 향했고 자리를 비운 탓에 잠시 방에서 대기를 하던 중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가족사진 액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진은 병원장님의 가족 사진이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중에 유독 제 눈에 익고 낯이 익은 똑같은 얼굴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얼굴은 바로 병원장님의 딸이었는데 놀라운 건 저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모습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제가 기억할 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 엄청나게 놀랐고 그제서야 병원장님이 일전에 하신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래서 내가 병원장님 딸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 서로를 본다고 하더라도 닮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워낙 흔하게 생긴 얼굴이기도 했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세상에 많기도 하니 가볍게 생각을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저와 너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위 그림체 정도가 닮은 수준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해도 해도 너무 닮은 모습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의 촉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건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저는 그 사진 속 얼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우면 혼잣말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아니, 이건 그냥 나 아니야? 와, 사람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쌍둥이가 아닌 이상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맞아? 사람이 이렇게 닮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남인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나? 멍하게 혼잣말을 하던 중 문득 이대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주머니에 둔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서 가족 사진을 제 휴대전화에 담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모두 다 찍자마자 자리를 비우셨던 병원장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이내 사진을 보던 것을 멈춘 후 병원장님에게 교수님의 심부름을 전달했어요. 병원장님은 그날 이후 저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김 선생 맞죠? 내가 그날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 일은 어떤가? 힘들지는 않나? 아,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이 전달하신 심부름입니다. 그래. 정 교수가 바빠서 대신 보냈나 보네. 이 김에 이렇게 또 얼굴 보고 뭔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 왠지 친근해. 열심히 하고 수고해요. 병원장님은 자신의 딸과 닮은 저를 보면서 뭔가 친근함을 느끼셨는지 또다시 친절하게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저는 조금은 이상한 기분으로 인사를 마친 후 방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병원장님과의 짧은 대화를 한 후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그날의 기억이 뇌리에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오랜만에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엄마를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먼저 화제를 돌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참, 엄마 이거 좀 봐. 나 그때 정 교수님 심부름하고 병원장님 방에 갔었거든? 그때 내가 병원장님 가족 사진 보고 깜짝 놀라서 몰래 찍어왔잖아. 이것 봐. 어떻게 전혀 관련이 없는 남인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수 있지? 그치? 뭐? 아, 너는 왜 너답지 않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니? 남의 집 가족 사진을 왜 찍어와? 닮긴 뭐가 닮아?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리고 이런 거 몰래 찍어오는 거 잘못된 거야. 알아? 얼른 지워. 저는 농담을 할 마음으로 가볍게 엄마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엄마는 그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잔뜩 불쾌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평소답지 않게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짜증이 난다는 듯 그 사진을 빨리 치우라며 돌아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행동을 보니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던 저에게 의심만 키우는 기폭제가 되어버렸어요. 엄마, 뭐야. 왜 예능을 다큐로 받고 그래? 엄마가 이러니까 진짜 뭔가 내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는 것 같잖아. 솔직히 나도 의사인데 유전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건 그냥 나잖아. 김지연,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는 내 딸인데 뭐가 유전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한가하구나. 이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엄마의 평소답지 않은 언행과 행동을 보니 가볍게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던 제 생각은 이상한 촉과 함께 뭔가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간단한 해프닝 정도로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엄마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이상하다. 그냥 넘길 생각하지 마. 지금 엄마 되게 이상해. 뭐가 있는 거지? 나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랑 나랑 관련이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 내가 나서서 확인하기 전에. 그럼 나 정말 화날지도 몰라. 제가 표정이 갑자기 변하면서 엄마에게 화를 내듯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이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마 제 성격을 다 알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숨기는 걸 포기하고 곧바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우선 너한테 말을 하기 전에 네가 꼭 알아야 하는 건 네가 지연이라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약속해 줄 수 있지?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약속을 해? 내가 엄마 딸이지 그럼 누구 딸이야? 그래. 네가 본 그 사진 속 똑같이 생긴 그 아이 너랑 너무 닮아서 이상했지. 사실 네가 본 그 집 가족 사진 속 그 딸아이랑 너 쌍둥이였어. 하지만 뭐 의미 없어. 넌 그냥 내 딸이고 그 집이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알지? 막연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지만 막상 엄마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이야기를 듣던 중 엄마의 이야기를 막고 소리 지르듯 물었어요. 뭐?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그래. 네가 그 병원에서 다 본 이상 언제까지 숨길 수 없겠지. 솔직하게 다 말해줄게. 엄마는 모든 걸 포기한 듯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그 이야기는 저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엄마는 어린 시절 저와 같이 의사라는 직업을 꿈꿨던 매우 똑똑하고 미래를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저처럼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입사를 한 병원에서 우연하게 만난 것이 바로 병원장님이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병원장님 역시 똑같은 레지던트였기 때문에 동기 정도로 생각을 해 함께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게 되면서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건 그리 오랜 시간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딱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짧은 연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짧고 강력했던 연애의 대가는 매우 컸고 그 대가가 바로 저라는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이었다고 했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병원장님과 관계를 모두 다 정리한 후였다고 했어요. 평소 상태와 다른 몸 상태가 이상했던 나머지 확인을 해보니 임신을 했고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병원장님을 찾아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하지만 그 당시 병원장님과 엄마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심지어 병원장님은 엄마와 연애를 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집안끼리 정해놓은 약혼자와 약혼까지 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 생각해서 나는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랑 아예 다른 상황이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 어머니는 강경하게 반대를 했어. 심지어 아이를 지우개까지 하려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엄마는 날 낳은 거야? 나를 포기하라고 했던 거야?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지우니? 이미 내 소중한 아이인데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고 내 힘으론 해결이 안 되더구나. 결국 의사 자격도 포기하고 그대로 도망갔어. 도망가서 출산하고 평생 모르는 사이로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왜 그동안 그 좋은 머리를 두고도 힘든 일만 하면서 어렵게 살았는지 금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장님의 어머니의 추적은 멈출 줄 몰랐고 결국 엄마가 숨어서 사는 곳까지 찾아내 기어코 뱃속의 아이에 대해 추궁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에는 당연히 아이들을 입양 보내버리거나 할 줄 알고 너무 무서웠는데 벼랑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 쌍둥이 동생을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생을 순순히 보내면 너와 사는 것까진 눈 감아주겠다고 조건을 달더라고. 엄마한텐 지연이 너도 그 아이도 모두 다 소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엄마는 널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널 키워온 거야.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네 엄마고 네 가족은 엄마뿐이야. 우와, 이게 무슨... 그럼 난 그 집 딸인데 버려진 거네? 네가 왜 버려져? 내가 널 지킨 거지. 엄마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너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고.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나니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살아온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자격까지 싹 다 포기를 하며 저를 지켰던 엄마의 삶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엄마로서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 모두를 지킨 것이 분명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잔인하게 필요에 따라 갈라놓고 버리면서 죄책감 하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병원장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모두 다 용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원망을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은 힘들게 저를 지켜온 엄마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애초에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도 않았고 또 가족이라는 느낌도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친자식이었고 저를 버렸다고 해도 별다른 감흥이 느껴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평생 그들과 엮이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남처럼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경우는 달랐어요. 평생 저를 키워내느라 약한 몸을 이끌고 힘든 일은 모두 다 해가면서 살아오신 엄마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혼자서 한 일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혼자 다 무겁게 지면서 가슴속에서 멍을 안고 살아가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반드시 그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 공평하게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똑똑한 딸인 제가 엄마 대신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더는 고민을 하거나 분노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생각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모든 생각 정리가 끝난 후 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당연히 병원장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사실 레지던트 정도의 급이 병원장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독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그런 건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제대로 된 확인을 하고 정말 엄마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애초에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병원장실로 직행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몰랐던 병원장님은 제 급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고 이내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야, 누가 이렇게 예의 없이 병원장실을 막 들어오지? 김 선생, 심지어 레지던트가 내가 너무 친근하게 대해줬나? 절차도 아래 위도 없이 행동을 하게? 네, 지금 제 상황이 절차고 뭐고 따질 상황은 아니라서요. 이렇게 무례할 줄 알면서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절차도 따지지 못할 피치 못할 급박한 상황이 뭐지? 한번 드러나 보지. 병원장님, 저 기억하시죠? 방금 김 선생이라고 이름도 부르셨으니 아시겠네요. 김지연. 그때 저보고 어린 시절 따님이랑 참 많이 닮아서 낯이 익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지연 양, 낯이 익다고 했네. 그런데 지금 그게 이렇게 업무를 하는 중 무례하게 들어와서 물어볼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네, 지금 그 사실이 저에게는 꽤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김선영, 혹시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김선영? 내 환자인가? 내가 일일이 사람을 다 기억할 수가 잠깐만, 김선영? 자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그분이 제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선영 씨의 하나뿐인 딸이에요. 아니, 당신의 또 다른 쌍둥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가 되려나요?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 병원장님에게 전달을 하니 병원장님은 불쾌함이 가득하고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던 표정이 바뀌며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잠시 대화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을 고치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뻔뻔하고 당당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는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고 김 선생이 한 행동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듯한데 더 할 예정인가?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김선영 씨를 모르시나요? 뭐 사실 저도 병원장님이 정말 끝까지 금시초문처럼 모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 맞는지, 저 사진 속 병원장님 딸이 왜 저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내 딸아이까지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는 수 없고요. 끝까지 진실에 대해 밝히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병원장님의 태도를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쉽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 했던 제 마지막 기대마저 모두 다 무너지면서 더는 친절하게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엄마와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엄마가 저에게 건네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병원장님과 함께 찍은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행복하게 담겨 있었어요. 제가 말만 듣고 이렇게 왔을 리가 없지 않나요? 더 발뺌을 하시게 되면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넨 사진 한 장을 보더니 병원장님의 눈빛은 흔들렸고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이내 한숨을 쉬시더니 모든 걸 포기한 듯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털어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병원장님이 끝까지 버티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까지 강행을 해 제대로 된 친자 관계를 밝혀내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인정을 해버리는 병원장님 덕에 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김선영. 오랜만에 들어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구만. 평생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그 일을 꺼내게 되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직접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지. 자네도 들었겠지만 자네 엄마와는 딱 3개월 정도 연애를 한 게 다였어. 당시 나는 이미 약혼을 한 여자가 있었고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같이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끌리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연애를 하게 됐지. 하지만 깊은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었기에 3개월 만에 헤어졌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헤어지실 수가 있죠? 그땐 몰랐어.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니 가볍게 헤어졌고
자네 엄마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관계도 아니었고, 그런데 헤어지고 난 곧바로 결혼을 했고, 그 후로 한 달 뒤 자네 엄마가 찾아온 거야.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더군. 정말 파렴치하고 책임감이 없는 분이시군요. 이미 결혼하기도 했고 당시 어머니가 강경했어. 그래서 뱃속에 아이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침 내 아내가 난임인 걸 알게 됐지. 아내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아이 중 한 명을 데리고 와 키우기로 했고, 그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 난 잘 몰라. 원장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병원장님의 어머니라는 분이 다 해결을 하셨고, 심지어 쌍둥이 자매에게 생리별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두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지켜온 엄마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조건을 달고 아이 하나를 뺏어오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당시 어머니가 잘 해결을 했다고 했고 다시는 네 엄마와 너를 만날 일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유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네. 네, 맞아요. 의사 자격도 잃고 아이도 잃을까 두려웠던 저희 엄만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저를 겨우 지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들은 아주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요. 그렇죠? 조금의 다른 사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지만 그런 제 바램은 모두 다 헛된 희망이라는 걸 느낄 정도로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나타났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병원장님을 보니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와서 당신들에게 저를 자식으로 받아달라, 책임져 달라고 온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태어난 직후 당신들과 결이 다른 사람이었고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들로 인해 무너진 제 엄마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라고 하고 보상받고 싶어서 왔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자네 엄마와 내가 해결을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자네와 해결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당시 각서를 쓰고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네 엄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 천륜을 끊어놓고 엄마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 각서에 대해 운운하시겠다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 문제를 병원 전체에 알릴게요. 유전자 검사도 제대로 해서 그 집 자식으로 주장을 하고 제대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약속을 같이 지켜야지. 왜 나만 이렇게 지켜야 하냐 이 말이야. 원하는 게 뭐야? 얼마면 되는데. 내가 돈 줄 테니 너도 확실하게 이 병원에서 사라져. 어때? 뭐 돈? 고작 돈으로 다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 인생은 고작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 당신들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참 쉽나 본데 나는 제대로 된 사과 받고 엄마 앞에서 당신이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해. 돈? 돈은 당연히 줘야지. 엄마 인생 망쳤는데. 더는 말 안 해. 지금 바로 언론사 가서 다 알릴 거야. 병원장님은 제 말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고 더는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빠르게 병원 홍보실로 찾아가 이 사실에 대해 알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병원장님을 제 부모로 인정하기 위한 인지청구의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고자 본격적인 상담 진행을 했어요. 제가 말로만 협박을 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복수를 보여주려고 했고요. 홍보실을 통해 제가 본격적으로 알릴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알게 되자 병원장은 그제서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고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며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냐고 빌더라고요.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이고 남이니까요. 지금 당장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 진심을 다해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 포함해서 끝까지 남아서 교수까지 올라갈 겁니다. 당신은 그런 저를 평생 보면서 불안감과 죄책감, 그리고 언제 이 사실을 다 터뜨릴까 하는 걱정을 안고 사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벌입니다. 제 말을 듣고 난 후 어쩔 도리가 없던 병원장은 제가 원하는 대로 엄마에게 찾아가 진심을 다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볼 일이 없었던 병원장님 입장에선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엄마의 삶을 보상하고 사과를 하는 보상금도 지급을 했고요. 엄마는 갑작스럽게 찾아와 누구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엄마에게 사과를 하는 병원장님의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이내 엄마의 인생이 떠오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잘못을 비는 사과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엄마는 해소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깟 사과 좀 받는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았는데 막상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비니까 또 오랜 시간 가슴에 남은 응어리 하나가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라. 역시 우리 딸 덕분이야. 고마워. 이미 옛날에 그 당시에 받았어야 할 사과인데 엄마가 너무 늦게 받은 거야.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 돈도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고 엄마 노후를 위해 써. 병원장님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쌍둥이 자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는지 엄마에게 사과를 할 명목으로 보상금을 꽤 큰 금액을 보냈어요. 엄마는 부담스러움에 이걸 다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당연히 더 받아야 할 돈이니 받아두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 후로 엄마의 삶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하고 싶은 공부와 취미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지냈던 그 일상으로 돌아와서 소박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왜 병원장 딸로 인정을 받지 않냐고 묻기도 해요. 딸로 인정받으면 그 병원을 받아낼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상속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 억울하거나 아깝지 않냐고요. 물론 제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뭔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저 자체로도 충분히 능력 있고 미래 역시 촉망받는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루하고 비겁한 집안의 사람들의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더러운 돈으로 행복하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제 실력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자신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일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집 자식으로 인정받는다면 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저희 엄마의 딸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병원장님은 내심 제가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실력을 인정받을수록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병원장님의 고통이야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확실한 복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병원장님을 괴롭힐 생각이에요. 저희 엄마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느낀 고통에 비하면 병원장님이 당하는 이 벌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가능한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복지관에서 저를 잡고 저희 엄마 이름을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가 병원장님의 강경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적잖이 놀랐어요. 엄마와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 알게 된 이야기인데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버릴 수 있는 병원장님의 태도에 더욱 잔인하고 불편하며 역겨운 사람들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못할 짓 없이 다했던 병원장님의 어머니의 최후를 보니 결국 병원장님 역시 그리 밝은 노후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제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복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왜 쌍둥이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실 거예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존재를 알리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그 아이 역시 저와 같은 피해자이고 저희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느낄 충격과 슬픔 그리고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상황을 정리하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건
병원장님에게 또 다른 마음의 짐을 하나 더 얹어주고 싶은 목적도 있었어요. 언제 어느 순간 제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될지 모르니 늘 불안하고 완벽하게 시야에서 없앨 수 없으니 늘 긴장을 하며 지내셔야 하니까요. 이렇게 평생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하며 살면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자꾸만 승진을 하고 영향력을 보이면서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병원장님 입장에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시게 되겠죠. 사람은 누구든 한 번쯤, 아니 살면서 여러 번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응당해야 할 사람의 도리를 잃고 산다는 건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엄마의 삶을 함부로 조정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책임과 사죄를 하며 살도록 할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나름대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모두 제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